조회수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돈쌤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요, 지금 미국 대선이 5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딱 이제 어젠가요? 한 50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거시경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대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심지어 코로나도 대선을 움직이는 하나의 종속 변수로 이제 갈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있어서 오늘 주제는 미국 대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016년에는 끝나고 보니까 이변이 있었죠. 트럼프의 당선이 이변이었고 그 이변에는 트위터가 있었습니다. 예, 그 트위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게 아니라 그 여론조사나 모든 것들이 심지어 투표 당일날 그 CNN 확률도 91%가 떠 있었잖아요. 힐러리가. 그랬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왔고 어떻게 된 거냐? 특히 민주당에서 절치부심해서 찾아봤더니 우리가 놓쳤던 게 이거더라. 여론조사 방법이야 뭐 예전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온 거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거든지 아니면 못 봤던 게 그 트럼프의 팔로워 수 증가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제 숨어 있는 트럼프의 표를 이제 생각을 잘 못했다는 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제 그 키워드가 트위터였고, 올해는 코로나가 되지 않을까,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2016년 얘기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그래서 여론조사 뭐 폐기해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많이 있었는데, 물론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이제 무선으로 많이 한 거고, 특히 이제 유선으로 하면 이제 보수층 표가 많이 나오고 하는 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방법에서 물론 전체 표 자체는 힐러리가 많이 얻었으니까 뭐 완전히 여론조사가 틀렸다, 폐기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를 놓치게 됐으니까 욕을 먹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알려준 거는 역시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 수 증가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뭐 올해 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사실 뭐 바이든 트위터 뭐 그렇게 많이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일단 크게 재미가 없죠. 현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좀 특이한 거죠. 원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이런 대변인들이 왜 있는 겁니까? 대신 이제 뭔가 어나운스를 하기 위해 있는 건데, 이제 트럼프는 심지어 대변인조차도 트럼프의 트윗을 보고 트럼프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 그래서 요즘에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뭐 이제 백서 같은 걸 이제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책들을 많이 내잖아요. 거기 보면 재밌었던 게 우리끼리 실컷 회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합시다 하고 헤어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트윗을 해가지고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야. 이런 극한 직업이 어딨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트럼프가 독특한 것이고, 지금 놓고 보면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이 앞선다고 해도 뭐 SNS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트럼프한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처럼 트럼프가 이길 것이냐? 뭐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주제를 뽑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는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 특히 지난 4년 동안, 특히 무역 분쟁하는 2년 동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사이에, 밤 사이에 또 트럼프가 무슨 소리를 했나, 이런 볼 정도로 이제 놓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는 어떤 게 트럼프의 지지율하고 많이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가를 찾아봤더니, 물론 코로나 이전까지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주가가 어느 신고점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고밸류 부담을 좀 느끼면 또 이제 중국을 좀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낮아지면 좀 완화적인 재수처를 해서 약간 주가 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을 트럼프가 임기 내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리가 최근 이제 2월, 3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좀 주가가 엄청나게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좀 지지부진한 게, 이제는 주가보다는 확진자 수 증가하고 이제 연기되더라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이 이제 바이든 지지율이고요, 이제 빨간색이 트럼프 지지율인데, 음영 처리된 게 이제 확진자 수입니다. 거의 이제는 키워드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게 사실 뭐 트럼프가 실수라면 실수인 게 이 방역의 문제를 정치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현재까지는 가장 확실한 게 중환자들이나 확진자들한테는 가장 확실한 치료제가, 지금 현재 백신하고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제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병상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확진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대처법인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초반에 뭐라고 해서 지금 약간 말을 바꾸고 있지만 초반에는 뭐 아니 1년에 뭐 독감으로만 3만 몇천 명씩 죽어. 이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지금 작게 죽으면 2만 몇천 명이고요. 많이 죽으면 미국에서만 많이 죽으면 독감으로 뭐 7만 명 가까이 죽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아니 그렇게 죽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제 방역에 조금 이렇게 끈을 좀 천천히 잡는 바람에 이렇게 좀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늘어나 버렸고,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상식인데, 이제 그 쓰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됐던 뭐 그런 기억도 얼마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도를 조금 바꾼 것 같아요. 태도를 조금 바꾸고, 이제 중국은 계속 때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도 어느 정도 상황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 지지율 격차가. 또 보시면 이후로는 좀 꺾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2016년에 트위터 팔로워 수가 이제 뭔가 암시해 준 게 컸다면, 지금은 이제 그냥 뭐 확진자 수 증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뭐 자료들은 많습니다. 평균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나면 바이든의 당선율이 높아졌다가 지금 또 약간 진정되는 거니까, 한때 7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4만 명 이하로 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도박 사이트 기준에서는 진짜 반반입니다. 진짜 딱 반반이고, 지지율은 뭐 많게는 15%까지 차이 났다가 이제는 좀 좁은 결과는 한 5%까지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특히 트럼프의 지지층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분하게 미국이 2차 유행이 됐던 지역이 사실 트럼프의 약간 텃밭 아닌 텃밭이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 하니까, 제 아무리 트럼프 지지라고 해서 그 다 코로나 조작된 거야라 뭐 이렇게 해도 주변 지인이 코로나로 죽어버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당연히 사망자가 늘어나고 하면, 특히나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던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주에서의 사망자율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고, 좀 꺾이니까 벌어졌던 게 다시 좀 좁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대로 계속 내려와서 대선 때쯤에는 다시 원래대로 역전이 가능할까라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시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일단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은 괜찮지. 일단은 고점은 찍고 내려오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건 맞는데, 지금 이제 9월이고 10월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제 2차 유행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이제 2차 유행보다 뭐 2차 유행은 사실 지금 미국은 2차 유행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왜? 미국이 워낙 크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 유럽 전체보다 크잖아요. 달을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 안에서 돌고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처음에 뉴욕이나 이런 데서 첫 번째 펄스트 웨이브가 왔다가 나중에 온 데는 조금 그때는 뉴욕 이런 데는 좀 괜찮았듯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지, 뭐 미국은 좀 그렇고, 우리도 이게 약간 이렇게 1차, 2차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인도 같은 데는 뭐 2차 유행을 바라고 있죠. 1차가 안 끝나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9월하고 10월이 왜 중요하냐면,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는 코로나가 아니라도 원래 독감이 늘어나는 계절성 유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시기라서,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게 독감이랑 코로나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윈데믹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증상이 비슷합니다. 증상이 비슷해요. 뭐 고열이 나고 증상이 비슷하니까 이거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료 역량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열이 나니까 독감이라고 말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열이 나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또 그래서 독감은 그래도 백신이 있잖아. 그래서 백신을 이제 미리 이제 다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독감 백신 매년 맞으시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일단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도 오늘 뭐 3천만 명 거 뭐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만 하겠어요? 다 합니다. 근데 백신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백신이라는 게 마스크처럼 뭐 우장창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이오몰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증가세는 꺾이고 있는데 이제 9월, 10월 되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하늘도 좋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마냥 즐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지금 코로나 자체가 사실 의료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으면 코로나는 사실 독감 취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나라도 서울에 이제 병상이라는 게 이제 개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한 3, 400명이 계속 나와버리면 그 중에 뭐 좀 위중 환자, 중환자로 가는 확률이 있잖아요. 한 1%인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고 그 사람들의 또 일부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산소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치료를 못 받아서 이제 쉽게 말해 요즘 뉴스에 늘 나오는 의료 캐파를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외되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독감까지 끼면 이거 복잡하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걱정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뭐 독감 백신을 확보하겠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특히 시기적으로 안 좋은 게 사실 그런 3, 4월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계절성 이것도 코로나도 결국 변이 된 거지만 어쨌든 족보는 뭐 사스나 이런 플루 쪽 아니냐. 그러면 이게 다 계절성이라서 여름에는 좀 활동량이 떨어지고 이제 겨울에 좀 괜찮을 거니까 뭐 그때는 뭐 최악의 경우는 이제 뭐 남반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냥 남반구풍은 그냥 계속 쓰고 있죠.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럼 여름에 별로 활동량이 낮아진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또 그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라고 하잖아요. 무슨 뭐 F형, 무수형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세 가지로 3종으로 나누더라고 코로나도.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게 3종인데 그래서 1종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한 이후에 또 3종에 다시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다르다는 거죠. 항체가 생겨도. 그러면 근데 바이러스라는 거는 그 진화라고 해야 되나? 그 숙주하고 이제 타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죽어나가게 이제 처음에는 이런 질병이, 그러니까 이런 질병은 나도 처음이라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데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면 자기한테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를 할 때 전염력은 높이고 치사율이 좀 내려가는 형태로 바이러스들은 이제 점점점 가게 되고 지금 우리 독감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했다가 강력한 바이러스들은 숙주가 죽으니까 전염이 잘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상은 약하거나 치명률이 낮아서 숙주가 죽지 않는데 전염력은 높아지는 쪽으로 많이 진화를 했고 지금 코로나도 한 세 번째 정도까지 크게 나누면 와서 지금은 전염력이 우리 2월 달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염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을이라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나오는 건데 일단 팬데믹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스페인 독감이지 않습니까? 스페인 독감도 이제 우리 이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2차가 무섭다 이런 말 많이 보고 당연히 이게 나오니까 근데 이 시기를 보세요. 9월, 10월입니다. 9월, 10월이에요. 물론 날씨 때문이야. 날씨가 전부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 웨이브라는 게 이게 변이가 일어나요. 이때도 2차 때는 1차 때랑 좀 다르게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워낙에 이제 걸린 사람이 많아서 사망자도 엄청났죠. 뭐 1억 명까지 얘기 나오긴 있는데 그리고 그때는 또 계절성도 있지만 참 그때 시기가 좀 안 좋았던 게 이때가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에는 이제 왜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독감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니까 세계대전은 처음이잖아요. 막 열심히란 말은 모르겠죠. 어쨌든 막 죽자 살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뭐 전쟁으로 죽는 사람은 없고 다 기침하다가 뭐 죽고 막 이러니까 이제 쉬쉬한 거죠. 적군한테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복수하자 뭐 이렇게 지원 입대도 있을 것 같은데 갔는데 전투도 못 해보고 감기 걸려 죽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숨겼는데 스페인은 그때 전쟁을 안 했으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도 통제가 안 돼가지고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보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스페인 독감인 건 다 상식으로 아실 텐데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문제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 때 거리두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다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다 이제 서로 다 결린 상태에서 다 본국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로 알아서 퍼지는 거지 뭐. 바이러스계 자유무역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왔으니까 뭐 순정국은 또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거지. 이게 우리 광화문 집회는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사진은 그나마 거리두기가 잘 된 사진이라고 제가 고른 건데 여기 보면 전쟁 끝났다고 서로 봉투 안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한테 천국이죠. 하필 그때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난 상황에서 바이러스는 전염성을 점점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진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서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이유든 날씨 때문이든 모여서 부대끼다 보니까 2차 유행이 와장창 늘어났다라 라는 건데 이게 팬데믹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세 번째 됐습니다. 그 전에 팬데믹 선언됐던 게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요. 스페인 독감은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뭐 아실 거라고 해서 이제 홍콩 독감이라고 68년에 특히 홍콩 특히 아시아 사람들이 좀 이게 감기에 대한 그런 게 많은 게 이게 57년에도 또 아시아 독감이 있었고 그리고 68년에도 홍콩 독감이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참 이 동네가 독감의 고향이구나 싶긴 합니다. 약간 중국하고 동남아 쪽이 예, 아무튼 그때도 1차와 2차 유행이 있었어요. 근데 2차 유행이 엄청나죠. 엄청난. 이때도 근데 스페인 독감하고 좀 비슷해요. 68년 하면 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베트남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홍콩이 뭐 다 그 동네가 그 동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군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염이 된 거예요. 전염이 됐고 전쟁이 끝나고 철수를 했죠. 이제 돌아갔습니다. 예. 돌아간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뭐 모르죠. 전쟁하다 보니까 몸이 나빠졌나 봐, 힘들어졌나 봐, 콜록콜록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10월부터 연말까지 엄청나게 확산을 일으켜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57년에도 아시안플루가 있었는데 이것도 중국입니다. 여하튼 뭐 중국은 뭐 감기의 고향이네. 그래서 57년에도 보시면 이때 10월입니다. 쫙 가죠. 물론 이때는 2, 3월이긴 한데 이때도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달은 게 여름이라고 약해지는 건 아닌데 그 말이 여름에 약해지지 않아서 겨울에도 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환절기 때 감기가 잘 걸리는 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노출됐지만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플루들한테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절기 때 많은 감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뭐 코로나라고 해서 따로 봐주는 게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또 이게 57년에 아시아 독감하고 68년에 홍콩 독감은 또 사실 뭐 11년 차이밖에 안 나고 해서 홍콩 독감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지금까지 해서 한 2015년까지 사망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뭐 이제 패스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망자가 작은 편이래요. 뭐 그 시절에 뭐 방역이 있고 뭐 치료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리면 죽는 건데 그래도 100만 명이 잡았던 이유가 57년에 한번 겪고 나가지고 그게 뭐 H1 뭐 N1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그 57년 아시아 독감이 H2 N2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면역을 가진 사람이 좀 있어서 그나마 덜 죽은 게 그렇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전염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제를 좀 너무 디테일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유가 어찌됐든 9월, 10월이 2차 유행 혹은 다시 재차 유행, N차 유행의 시발점이 된 거는 분명하더라. 분명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각국 정부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체계가 좀 웃긴, 미국도 사실 뭐 보험 좀 비싸긴 하지만 잘 내면 비싸긴 한데 또 미국에 또 소득이란 게 있어서 뭐 그냥 무조건 비싼 게 사람마다 우리 기준에서 비쌀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체계가 웃기잖아요. 그 체계가 조금 특이하고 선진국답지 않은 병으로 많이 죽는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초강대국에서 뭐 독감으로 그렇게 몇만 명씩 죽는다는 게 그걸 또 방치하고 있다는 게 좀 웃긴데 어쨌든 미국은 좀 그래 왔습니다. 그래 왔고 그래서 지금 대선이나 선거 때도 의료 수가 뭐 약가 인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의료 시스템의 기형화 때문에 기형화 때문에 독감으로 인한 입원 사망은 원래도 많은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작으면 2만 몇천 명, 많으면 6만 몇천 명이 죽어나가는 게 이제 미국의 독감인데요. 그리고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 CDC 자료를 보면, 뭐,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감으로, 이거 사망이 아니고, 독감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미국에만 74만 명이라. 굉장하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 코로나가 이제 독감하고 다시 만나서 트윈데믹이 되면, 물론 락다운까지는 안 갈 겁니다. 오늘 또 미국 법원에서 락다운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락다운은 뭐 그거 아니라도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뭐 트윈데믹 때문에 다시 3월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판데믹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고 판데믹 때문에 일어난 경제 봉쇄 때문에 패닉이 온 거거든요. 근데 경제 봉쇄가 안 일어나면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또 선거니까 대선이니까 그렇게 다시 늘어나면 트럼프에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타임 표지인데요. 9월이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인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게 또 9.11일 텐데 그래서 20년 거의 19년 전에 타임지 표지고 이제 20년이 다 된 지금 타임 표지인데 지금 이제 미국의 사망자 수가 거의 20만이 육박하고 있죠. 20만이 육박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실패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타임 표지인데 뭐 미국 워싱턴대 주장에 따르면은 이대로 두면 연말까지 미국인 사망자는 41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여름보다 가을 겨울의 유행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뭘 하고 있어요? 백신에 대해 특히 대선 이전에 백신을 개발하고 승인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압박하고 있죠. 물론 트럼프가 뭐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백신을 제약회사들이 만드는 거를 승인하는 단계를 이제 FDA에서 하는데 요거를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죠. 실제 FDA가 하도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해서 태도를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웬만하면 좀 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약회사들이 아무리 급해도 이게 약이라는 게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딱 백신 FDA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끝나나? 두 가지의 또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백신이 진짜 백신이야? 우리 코로나 백신 승인한 거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나왔잖아요. 스푸트니크 5라고. 근데 그럼 러시아는 그 핑계로 지금 완화도 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이제 백신이 있는 나라니까 세계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을 승인받은 국가니까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주사 맞고 하면 다 되는 거야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다못해 러시아 의사 70%도 이 백신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임상이 1상, 2상, 3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상하고 2상은 대부분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이제 3상은 이제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안전한가? 부작용이 더 치명적이면, 차라리 코로나가 나을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상은 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바이오 투자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한테 오래 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근데 요거 제끼겠다는 거죠. 왜냐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지금 대선 지금 뭐 해봐야 50 며칠 뭐 이런데 11월 12월 지금 뭐 얼마 남았다고요. 지금 9월 중순인데.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이런 데서는 원래 임상하다가 보면
임상을 하다 보면 좀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보고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그게 보완되면 리서치를 해보고 보완해서 다시 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례적으로 얼마 전에 스스로 임상 중단을 했다가 물론 다시 재개는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 제약회사들은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면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백신을 만들어도 판매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다 안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뢰 문제가 특히 미국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선 전에 백신 나오면 맞으실래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저도 안 맞습니다. 예전에 아까 50 몇 년도에 그때 아시안 플루가 한번 막 퍼져가지고 그때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급하게 백신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서 전 국민 다 맞추기 운동을 했는데 이게 약간 몸이 좀 마비되는 부작용이 보고가 됐는데 그게 또 연관관계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중단이 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은 이제 재선에도 실패를 했고 뭐 이런 경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신뢰 문제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효과 있다라고 되면 이게 백신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폰에다 앱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신으로 해서 항체를 만들게 돼서 집단 면역 체제가 되려면 그래도 구성원들의 꽤 과반 가까이가 항체를 가져야 된대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팬데믹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보급도 문제가 된다. 나중에는 되겠지만 시간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애가 탈 것이고 FDA는 중간에서 약간 조금 뭐 이제 눈치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오히려 안정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오히려 반대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양상은 뭐 지금 당장은 2차 유행이 조금 이제 한창 피크 때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져서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실제로 이제 좀 좋게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8월 뭐 IS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도 경제 회복에 대한 의심은 조금 거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선선해지는 가을에 그냥 무탈하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이게 일어나서 경제 회복이 되긴 하는데 전체적인 악영향은 없겠지만 회복이 잠깐 홀딩되든지 지역적으로 제한되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백신의 노이즈가 끼고 하면 기대감이 꺾여서 트럼프에게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맞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식으로 봐도 보통 감기 걸릴 때 이럴 때 걸리죠. 오죽하면 한여름에 감기 개도 안 걸린단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개보다 못하는 건 아니죠. 이게 바이러스가 너무 셌던 것 뿐이고 그렇지만 환절기 때 위험 요소는 충분히 고려해야겠다는 거고 어쨌든 미국 대선은 좀 특이한 게 선거인단 그러니까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물리적 지도입니다. 물리적 지도고 이거는 미국의 이제 좀 뜯어놓은 거예요. 선거인단에 대해서. 그래서 살아먹고 산밖에 없는 데는 선거인단도 작죠. 뭐 네바다, 뭐 유타 이런 데 6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이제 캘리포니아는 이제 55명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총 270명의 선거인단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 재미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272윈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이제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이제 설문조사하고 여러 기관에 조사를 해서 그걸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전망은 트럼프한테 안 좋죠. 여기 169대 210 이대로 가면 바이든 당선입니다. 이대로 가면 뭐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으면 거기는 약간 어느 정당을 찍을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충청도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뭐 하려면
충청도 여자랑 결혼하든지 뭐 아니면 충청도에 뭐 태어나든지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렇긴 한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뭐 얘들이랑 웃긴데 보통 이제 경합주라고 하죠. 이제 거기는 그냥 그때그때, 예, 그때그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 당, 뭐 어째도 저 당, 뭐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 지지 정당을 바꾸는데, 문제는 경합주가 재밌는 게 이 경합주 하면 이제 크게 이제 그 선거인단이 많은 데가 이제 플로리다, 지금 플로리다가 이제 거의 30명이라 가지고 플로리다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바이든이 까딱까딱하고 거의 이제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로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한번 뭐 3% 앞설 때도 있었고 0.1% 뒤질 때도 있었는데, 플로리다 굉장히 중요하죠.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인디애나, 위스콘신 뭐 이 정도가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는 선거인단이 많은 순입니다. 많은 순인데 이게 이 주들의 특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가든 공화당으로 가든 가면 이 주들이 뭐 작정이나 한 듯이 한 당을 우르르 물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합주를 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네 편,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편이 되면 웬만하면 나한테 다 몰아준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서 뭐 가져온 선거에는 위너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경합주 몰표를 가져오면 선거 이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때 경합주가 8개 정도 중에서 그 한 두어 개니까 이제 당시 예측이 2016년 그 대선 때 같은 이제 8개 주에서 예측은 이제 오하이오고 인디애나는 이제 공화당이 거의 확실했고, 그래서 버지니아 정도가 민주당이 되고 나머지 5개주 뭐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경합이라고 봤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전부 버지니아 빼고 싹 공화당 1대7로 가면서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쓸어가니까 전체 득표에서도 힐러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을 270명을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경합주에서 확진자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합주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트럼프한테 좋을 건 없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앞으로 이거는 이제 단순 여론조사를 떠나서 이제 그 주별로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뭘 잘했냐 물어보면 이제 뭐 실제 트럼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경제가 가장, 실제로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는지 엄청나게 잘하는, 늘 하는 게 뭐예요? 주식시장을 봐라, 사상 최고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날이 이제 미국의 역사적 고점이 될 것이다, 뭐 이게 주식 리딩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뭐 코로나 이전까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S&P 500하고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꽤 많은 상환도를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갑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상환도가 많이 약해졌고, 그래도 뭐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현재 대통령한테 유리하니까. 근데 미국 현재 상황이 일단 뭐 가장 전 세계 대장 인덱스라는 나스닥만 봐도 쭉 가다가 좀 빠져서 지금 이제 약간 좀 옆으로 눕는 듯한, 이게 약간 피로를 느끼는 듯한 느낌 못 받으셨나요? 이게 제가 오늘 새벽 거를 가져왔는데, 뭐 나스닥 걱정처럼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도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올라오다가 이거 뭔가 약간은 이게 뭐 하락까지 아니라도 잠깐 숨 좀 고르고 갈 것 같은 느낌. 물론 뭐 오늘은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뭐 그 기술주 M&A 얘기도 있고, 뭐 그 암이 팔렸잖아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간만에 좀 세게 반등을 한 건데, 어쨌든 지금 그림 보면 뭐 약간 쉬어가도 아니 뭐 미국 코로나 아직도 하루에 몇만 명씩 나오고 하는데, 코로나 저점 대비도 아니고 연초 대비거든요. 1월 1일부터거든요. 그런데 30% 올랐습니다.
이런 시장, 연초 대비, 코로나를 제끼고서라도 연초 대비 30% 오른 이 시장이 좀 쉬어가는 게 오히려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까지는 좀 눈치 보기도 있을 거 아니냐.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래 다시 으쌰으쌰 해가지고 저가면 콜 하려고 묶고 더블로 가도 괜찮겠지만 아니 2달 안에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뭐 기술주나 이런 애들이 더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잠깐만.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야 일부 비중은 좀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아? 이 정도 많이 먹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반은 덜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가도 사실 트럼프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도 좀 있고 트럼프 입장에 차라리 계속 올라가든지 확 떨어져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부양을 하는 듯한 하면서 바이든이 하면 다 망할 것이다라고 하든지. 근데 뭐 특징 없이 약간 엎어진 김에 쉬어가는 꼴을 하고 있으면 그 트럼프가 좀 할 만한 게 별로 없긴 하죠.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야 너는 뭐 거의 바이든 당선을 거의 상정하고 강의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저도 그런 게 지금 이제 슬라이드가 11번이고 이제 12번이 되니까 바이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여러 명이서 하는 토너먼트도 아니고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대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얼굴이 그래도 지지율 상으로는 앞서가고 있는 선두 후보가 대선 강의 슬라이드 12번에 가서야 사진이 나온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개표율 3% 떴을 때 당선이라고 떴잖아요. 개표율 3%대.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었죠. 그때 정동영 후보. 뭐 사람이 적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아젠다를 끌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정동영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는 것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트럼프가 아니니까 트럼프는 되면 안 되니까 누구라도 찍자라고 하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것도 그 카리스마의 부재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사실 저도 좀 느끼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바이든이 뭔가 해서 예전에 오바마처럼 뭐 연설 심지어 외국어로 된 연설을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물론 뭐 트럼프 연설을 가슴이 뜨거워지기보다는 좀 진짜 대단하다. 대통령도 저럴 수 있구나. 뭐 저는 뭐 사실 그렇게 트럼프를 좋아하기 힘들지 않나요? 뭐 그래서 뭐 시장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나을 거라는 얘기가 더 많은데 전 뭐 일단 시장을 놓고 봐서 일단 대통령을 할 그릇은 아닌 사람이 너무 큰 나라의 대통령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제껴놓고 이제 웬만하면 좀 제껴놓으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바이든을 봤을 때 그래도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제가 이 친구는 뭐 민주당 회식 때도 가도 잘 놀 것 같고 공화당 회식에도 잘 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의외로 선거의 황제입니다. 이 양반은 다 이게 본선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88년하고 그 이제 오바마하고 경선했던 그때를 빼고는 딱 2번,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진 거 빼고는, 그러니까 경선이 예선이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 선거를 10번 나갔고 이번 대선이 11번째인데 10번 다 이깁니다. 근데 특징이 시원하게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겨우 그냥 신승을 계속합니다. 이제 특히 초선일수록 나중에 가니까 이제 뭐 몇 번 이 양반이 뭐 우리도 뭐 경북 이런 데서 한나라당부터 해가지고 뭐 내리 5선하고 이런 사람들 뭐 많잖아요. 이제 김종필 몇 선 했습니까? 뭐 김영석 9선인가요? 뭐 했잖아요. 네. 이제 이 양반 미국 상원 임기 6년인가 아시죠? 그 7선을 내리합니다. 뭐 델라웨어에서 거의 이제 델라웨어에서 이제 뼈를 묻는 거지 뭐. 이제 한 번도 그러니까 나중에 가니까 이 바닥에서는 터줏대감이니까 이제 득표율이 꽤 좀 벌어지는데 초반에는 전부 다 깔딱깔딱하기. 그래서 표시 안 나게 굉장히 선거의 황제구나, 선거의 왕자구나, 왕자치고는 나이가 많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양반이 만약에 대선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나이 많아서 정계는 은퇴하겠다 심심해서 유튜버를 했으면 진짜
제가 볼 때는 팔로워서 58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전 세계에 웬만한 사람 인맥 잘하면 상원이 하는 게 외교 안보잖아요. 7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도 했고요, 오바마랑. 제가 볼 때 김정은도 게스트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게스트 섭외력은 뭐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양반은 당선돼도 한 번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 그냥 유튜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에 있다가 손절하고 나온 이제 참모들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이제 썰 좀 풀면 돈에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 양반이 본선에서 다 이겼다지만 대선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대선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어떤 건가라고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는 일단 뭐 중임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가 없으면 웬만하면 70몇 프로의 확률로 재선이 됩니다.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11번의 재선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번이 성공하게 되니까 꽤 성공률은 높다라고 보는 거죠. 현직 프리미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웬만하면이 문제입니다. 웬만하면. 뭐가 웬만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공한 8번보다 실패한 3번은 뭐였냐? 그게 더 궁금한 거잖아요. 보면, 일단은 살림살이가 좋아야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야 되는데, 살림살이 하면 뭐 주가지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확실하게 몸에 와닿는 게 고용이잖아요. 고용. 아무리 내가 뭐 이 대통령이 좋다고 해가지고 찍었는데, 그 대통령의 행정부가 추진한 법 때문에 내가 실업자가 되면 뭐 안티가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처음에 당선됐을 때보다 재선 도전할 때 실업률이 내려가면 거의 가요. 무조건 당선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초임 때 뭐 예를 들어 7%였다가 재선 도전할 때 5%였는데 재선 도전해가지고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라는 겁니다. 무조건 당선인데 트럼프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건 아니잖아요. 레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반대면 좀 실패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 오히려 긴 기간 동안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리고 이제 재선에 성공했는데 초임 당선부터 재선 때까지 실업률이 높아졌는데도 재선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오바마가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 닉슨 그리고 아들 부시가 있었는데 뭐 오바마는 개인적 카리스마도 없잖아 있었다고 봅니다. 은퇴할 때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닉슨이나 아들 부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닉슨은 아실 겁니다. 별의별 참 많은 걸 했죠. 중국하고도 물꼬를 트고 참 격동의 대통령인 것 같아요. 참 인상적인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행정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게 저는 닉슨을 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는 하야합니다만 어쨌든 재선에 성공하죠. 그리고 이제 걸프전을 이제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리고 지지율이 90%를 넘어갔던 아들 부시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 이상은 실업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증시로 놓고 보면 재선 도전이 있는 해에 증시가 화랑이면 70%의 확률로 재선에 성공하더라. 라는 건데, 재밌는 건, 그러면 트럼프한테 그건 일단 호재죠. 근데 조금 놓고 보면, 레이건 재선 이후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11번의 재선 도전 중에 주가가 연초 대비 하락한 건 2004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반은 돼야 이 70%의 신뢰도가 높아질 텐데 요거는 조금 일단은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유의미하려면 조금 더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데이터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의 굉장히 뼈 아플 게 정말 좋았거든요. 이게 주가도 이제 전 세계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고개를 들고 우리도 그때 우리가 경기 선행 지수가 가장 오래 가장 깊게 빠졌다가
그때부터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동통 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다 좋았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싸다구를 날려가지고 결국에 도장을 받아낸 게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주가도 난리 났죠. 미국 경기는 이제 과일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그리고 저 중국 놈들 오바마였으면 30년 걸려도 못할 걸 내가 2년을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내가 문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재판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딱 한 달 만에 중국에서 이상한 기침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모든 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이후로는 주가가 회복이 돼도 자기 그건 잘 안 됩니다. 그게 참 실수라고 좀 보는데 그러다 보니 저만 그런 게 느낀 게 아니라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거기서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을 예측을 해왔고 18번 중에 16번을 맞춥니다. 혹시 그 틀린 2번이 최근 2번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트럼프 당선 맞췄었습니다. 맞췄었고 그리고 이제 68년이 아까 또 플루가 있었죠. 그리고 76년 때 2번의 대선을 제외하고는 다 접종을 시켰는데 여기가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무난히 재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대급 패배로 바뀌었어요. 역대급 패배로. 물론 나름대로 이제 그냥 기분 따라 하는 건 아니고 이때까지 다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트럼프한테 유리하지 않다. 유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지금 코로나 이런 게 제대로 진정이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원래는 한 55% 정도 득표해가지고 그냥 무난히 갈 줄 알았는데 지금 35%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물론 또 주변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때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트럼프가 될 거라는 생각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샤이 트럼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서 그리고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라서 다 이렇게 다 전략 한마디가 전략이다라는 근데 그러면 이분은 한마디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략대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이 많으면 실수도 늘어나게 돼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말실수 정확히 얘기하면 거짓말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매일 카운팅해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그런 것도 있어서 반은 전략이고 반은 그냥 원래 천성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처음부터 조금 들었었어요. 그때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특별하게 뉴스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반대로 나오는 경향이 꼭 있어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변이라고 했던 거를 사람들은 이변이 오고 우와 했지만 그래도 예측했던 기관에 전방 변화가 있었고 이번에는 더 용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물론 이제 옥스퍼드처럼 18번을 하신 건 아닌데 8번 했거든. 레이건 재선 이후로 이제 특히 재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재선일 도전자가 있을 때 그런 걸 하는 분인데 최근 8번, 레이건 이후에 8번의 선거 결과를 모두 맞추신 분이에요. 지지율에다가 선 긋고 차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분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 후보의 카리스마, 장기 경제가 호황이냐, 단기 경제가 어떠냐,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서 이게 유리한 게 6개 이상이거나 13개 항목 중에서 어느 쪽이 많이 가져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점을 치는데 점 친다고 하기엔 좀 이제 죄송하고 이제 전망을 내놓으시는데 다 맞추셨어요. 근데 이분도 바이든이 우세하다. 바이든 7개, 트럼프 6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역을 보면 꽤 설득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트럼프 하면 아직도 이제 인상 깊게 남은 게 샤이 트럼프. 저도 그 얘기했죠.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긴 날은 딱 하루인데 그날이 선거 날이었다.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드리고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샤이 트럼프의 존재는 지난 대선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자, 근데 일단은 그럼 왜 샤이가 나와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 부끄러워했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열성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열성 지지자들이야 오히려 트럼프 같이 그 노선이 확실한 사람들한테 있는 건데 이 중도층에서 나는 솔직히 차마 트럼프를 찍었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찍었다 이런 게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어볼 수 있죠. 그게 지지율로 나오죠. 국정 지지도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재인이라는 개인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냥 저 사람이 싫어. 아니, 뭐가 돼도 난 저 사람이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질문을 조금 이게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을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걸 지지하느냐로 한번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답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그냥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받는 프리미엄이 약해졌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상대 후보가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정치인 개인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라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개인적으로 이제 호감이 조금 있는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이 보통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한 30% 나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37% 정도, 47%, 한 17%의 프리미엄을 받다라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보통은 역사적으로 쫙 긁어보면 작게 받으면 10%, 많이 받으면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해온 게 미국의 사회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는 7%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이나 힐러리에 대한 반감 때문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죠. 그게 샤이 트럼프가. 그래서 지지율에 비해서 그냥 나라가 자기 생각하기에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 프리미엄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몇 프로냐? 18%입니다. 트럼프라는 난 저렇게 화끈한 사람이 좋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녹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좀 남아 있으면 여지가 좀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지금 한 5% 몇 프로 하다가 경합까지 가면 또 샤이 트럼프 나와가지고 뒤집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지난 대선보다 약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받고 있는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지지율에 이미 녹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오바마 때보다 더 프리미엄을 더 받고 있으니까. 그럼 샤이 트럼프가 나온다 한들 판을 뒤집을 정도일까? 그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거 이제, 그리고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특히 프리미엄이 늘어났던 게, 원래 트럼프도 뭐 크게 차이는 없다가, 코로나 이후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확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그대로고요. 그러면 2016년에 힐러리의 저 초엘리트에 대한 모습이거나 뭐 이런 또 중국의 뭔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민주당이 싫어서 에라이 샹하고 그냥 트럼프 찍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결국 기승전 코로나입니다. 뭐 모든 게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가 이제 대선까지 흔들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럼 단기적인 이슈는 뭐겠느냐? 단기적인 이슈는 뭐겠느냐? 그러면 이제 TV 토론회겠죠.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일단 뭐 트럼프의 말빨이라는 거는 뭐
물론 악명이 높은 말빨이죠. 그런 말빨은 뭐 굳이 사회생활 하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말빨이지만 어쨌든 리얼리티 쇼도 오랫동안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트럼프는 정말 쇼잉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바이든은 뭡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고 최근에 뭐 항상 지지율 올라갈 때 주로 집에 계셨어요. 물론 고위험 분이시니까 안 돌아다니시는 게 맞는데 뭔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시원한 맛이 없어요. 좀 그런 거 맞아. 그런데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잘 알아가지고 이제 뭐 슬리피 조라고 놀리고 졸고 있다고 놀리고 그리고 말 못한다고 엄청 까대거든요. 근데 바이든도 그걸 알았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졸라게 연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거는 꽤 잘했습니다. 꽤 잘해서 그 팍스뉴스는 이제 약간 보수 쪽이고 트럼프도 맨날 이제 팍스뉴스 보면 열받으면 뭔 이슈면 이제 트윗 한다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팍스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바이든이 마주변이 없다고 그렇게 많이 욕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얘기 하기 힘들 것 같다. 준비가 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도 인정을 했는 게 약물 검사. 우리 그런 거 약 빨고 뭐 한다는 제 약 바른 거 아니야? 이거는 디스를 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만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혼자 연설하는 거랑 둘이서 이렇게 또 토론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일단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돼. 뭐 일단 재밌으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또 힐러리하고 트럼프 할 때도 얼마나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는 또 참 그 민주당이 지리멸렬했던 게 분열이 있었습니다. 힐러리라는 사람이 뭐 미국 정치인이니까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비호감이 많다고 해요. 뭐 저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엘리트기도 하고요. 너무 엘리트기도 하고 조금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를 했던 게 좀 저학년 백인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냥 약간의 좀 그 힘쓰는 일을 하고 뭐 이런 러스트 벨트에서 약간 좀 피해 의식을 가진 뭐 이런 계층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힐러리를 봤을 때 막 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 힘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혹은 아니면 가진 건 없지만 많이 배운 이제 청년들이 또 마음을 끌게 하기에는 어쨌든 저 양반 힐러리는 대마왕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나마 이제 어필할 수 있었던 샌더스였는데 샌더스가 그때는 말은 힐러리를 밀어주자라고 했지만 그거는 우리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패배했을 때 그때 이제 안철수 대표 뭐 이렇게 선거 후보 단일화입니까? 그냥 잘 그만둬가지고 결과적인 단일화가 된 느낌이 있어서 뭐 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 본인 판단이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했던 후보 단일화의 모습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6년에 미국 민주당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샌더스 지지자들이 샌더스의 공약이 민주당에서 거의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까이는 느낌을 받으면 약간 분노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투표를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샌더스 지지자의 12%가 트럼프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이 선거를 지고 나서 딱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트위터 팔로 늘어나는 걸 간과했다. 두 번째, 우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뭔가를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든이 후보로 결정되는 날부터 샌더스나 뭐 이렇게 다른 후보들하고 정책을 같이 흡수하겠다고 해서 그때 정책 공동체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정책 입안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는 샌더스가 이거 트럼프는 못 찍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 뭐 바이든을 찍읍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진보의 모멘텀이 겨우 살아나고 있는데 트럼프가 산을 더하게 되면 진보는 멸종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이든을 찍어줘야 된다고 지금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샌더스의 지지자들도 옛날에 힐러리한테 대하는 모습하고 좀 다릅니다. 왜? 이제 알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바이든이 자기가 뭘 하지 못하지만 안고 이런 건 좀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민주당의 분열은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의 효과가 있다 한들 좀 지난 대선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됐고 그리고 민주당의 분열은 과거보다는 조금 굉장히 유해졌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분열은 공화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보수주의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예. 뭐 물론 정신이 다 그렇죠. 다 그런데 좀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미국의 보수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안보를 동맹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동맹한테 너무 돈 얘기만 하고 뭐 없잖아 그런 것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통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요즘에 미국에 무슨 운동도 있냐면 그 바이든 리퍼블리칸이에요. 자기는 보수주의자인데, 그러니까 간판도 있습니다. 나는 보수주의자다. 그게 자랑스럽지만 난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찍을 것이다. 보수의 가치를 오히려 트럼프가 훼손한다는 거죠. 보수의 가치를. 근데 그게 전 진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지했던 정당의 대통령이고 대통령 후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훼손하면 상대편 후보를 지지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 보면 좀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 그 맥케인 전 상원 이제 돌아가신 분도 거기 이제 주축이 됐던 외교안보 라인들이 한 70명이 탈트럼프를 선언하고 링컨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이제 한마디로 링컨이 먹였습니다. 공화당을 만든 이제 시조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링컨이 왜 링컨을 앞세우겠어요? 트럼프가 우리 공화당의 그거를 훼손시키고 있으니까 원래 공화당의 가치 링컨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링컨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고. 뭐 공화당 전 주지사 뭐 이런 사람들도 탈트럼프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전 의원들 한 20명 모여가지고 탈트럼프 선언을 하고 있고 심지어 바이든 모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미국의 보수가 진보한테 전복당한다는 거죠. 미국의 보수는 트럼프가 집권하는데 이용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크게 뭐 유행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거는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카리스마 부자나 뭔가 이제 본인이 너무 나이도 많고 4살 많은데 트럼프도 4살 많은데 한 14살 많은 느낌이에요. 그게 좀 부족해서 이제 화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언제까지 트럼프는 막아야 되니까 바이든을 찍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총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자기의 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왜 상대편이 안 되니까 우리 그 정동영 후보가 예전 그런 모습 같은 이명박이 전과 심사범위가 대통령 찍으면 안 되니까 덜 찍어주세요.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그게 좋은 전략인가? 라는 생각. 아니 그랬는데 민주당도 아는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가장 스타는 당연히 미셸 오바마였죠.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건 투표라고 해서 이제 목걸이에다가 투표라고 버트라는 목걸이에다가 하고 나와가지고 이게 당시에 미국 SNS 검색어 1위가 압도적으로 미셸 오바마 그리고 미셸 오바마 목걸이였어요. 정작 후보인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검색량을 5, 6배 넘어갑니다. 저는 솔직히 미셸 오바마가 부통령이 나왔으면 진짜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재밌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건 아니더라도 역할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카리스마 부재에 대해서는 약간 분명한 이제 우군을 얻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바마 본인보다는
미셸 오바마가 나오는 게 더 그림이 좋죠. 요즘 또 흐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강의는 그러니까 정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강의라서 약간 좀 그런 것이 없잖아 있다 하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진짜로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이야. 뭐 우리 투자자들은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좋냐, 뭐가 어떤 영향이 있냐 이거잖아요. 자, 일단은 금융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금융시장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할 때 뭐가 힘들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많이 올랐는데 내일 더 갈 것 같으니까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지금 또 빠질 것 같으니까 고점 찍을 것 같으니까 지금 팔아야 돼. 이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그냥 계속 내리꽂든지 아니면 미친 듯이 상승을 하든지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려주면 차라리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다못해 뭐 인버스, 곧버스까지는 아니라더라도 바닥만 잡으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일 싫고 특히 대통령 같은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거의 사실상 대통령 같은 상황이 금융시장에서는 제일 그냥 대비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재선이 돼도 할만하고 바이든이 돼도 그래 뭐 이변은 아니네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참 옆에서 보는 우리는 약간 깝깝한데요. 일단 바이든이 실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바이든 당선을 좀 두려워합니다. 왜? 세금 올리는 것만큼 확실하게 안 좋은 건 없거든요. 아니 기업의 이익이야 이런 것들은 전망이고 세금은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세금 내려갔던 거 특히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차별적 성장, 차별적 상승을 해왔는데 그 막판에 에너지는 뭐였습니까? 법인세는 최고 35%까지 했던 걸 21%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재원으로 또 기술주들은 자사주 산 거잖아요. 애플도 보십시오. 애플 사실 실적 늘었다지만 주가 늘 만큼 실적이 늘었나요?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을 내놨을 때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애플 거 제일 많이 저도 애플 빱니다. 저 아이맥 몇 대 있고요. 맥북은 세대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마다 아이패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살 거라고는 아이팟 프로 뭐 이런 애플 워치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뭐 그럴 만한 일일까? 저는 거기에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재원, 특히 또 송환세, 해외 법인에서 벌어든 자금이 국내로 와가지고 그동 가지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EPS 끌어올려서 주가를 더 띄운 거잖아요. 그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돼서 법인세가 원래 35까지는 아니지만 28%까지는 복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깎인 EPS가 꽤 만만치 않을 것이고 거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대형 IT 기술주들이 조정이 오면 이번 사이클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일단 그 위험에 대해서는 절대 무시하지 말고 상정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라 가지고 바이든처럼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하죠. 제일 먼저 급선무가 뭐겠습니까? 바이든이 만약 당선된다면 왜 당선된 겁니까? 코로나 전국 해결하라는, 코로나로 박살나버린 경제 빨리 회복시키라는 거. 두 번째,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한 부분이 특히 동맹관계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관계 회복에 나서야죠. 당장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가 미안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차관급이라도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조금씩 던져가면서 하나둘 풀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코로나도 백신이 좀 보급이 되고 어느 정도 돼서 경제가 좀 살아나고 한 다음에 법인세를 올리든 나발을 하든 할 숨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요, 당선되자마자 뭐 무역 분쟁하고 한 거 아니죠. 첫 해 뭐 했습니까? 첫 해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세금 깎은 거.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만. 세금 왜 깎았어요?
설마 뭐 자기가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거에 스탁 옵션이 있어가지고 주가 띄우려고, 물론 주가 띄우려고 한 건 맞죠. 왜? 이거 한 다음에 체력을 키워놓고 중국 때려야 되니까, 이제 체력을 비축을 해놓는 거죠. 비축을 해놔야 뭘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럼 바이든도 딱 내가 당선이 됐어. 야, 내가 대통령이니까 심지어 만약에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됐다. 야, 법인세 바로 올려. 아, 네, 저것들 돈 버는 거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만약에 그럴 마인드였으면 최근에 그 미국 그 독점 청문회 있었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 독점하고 있다. 그 이후로 민주당의 태도를 보시면 거의 이럴 거면 이전을 왜 준비했니? 할 정도로. 왜? 민주당이 뜻을 접었기보다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 거죠. 지금 그나마 코로나 이후로 돌아와가지고 주가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게 대형 기술주들인데 얘네들 규제하겠다고 때려버리면, 다른 애들은 원래 있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애들까지 때려버리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왜 복잡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일단 미루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생각이 바뀐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법인세 인상도 바로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바로 타격을 주는 건데, 이게 당선되자마자 할까?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22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1년 정도는 두 가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없는 것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파우치 소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백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하면 마스크 없이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22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미국의 경제 혹은 세계 경제가 상당 부분 돌아올 수 있는 게 22년에나 가능하다. 그러면 미국도 법인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체력이 회복되는 게 22년에나 가능할 거라. 오히려 21년에는 시장이 법인세 올리고 뭐 어떻게 이렇게 떨고 있다가 그걸 조금 그 말이 잘 안 나오고 하면서 약간 숨통이 튀어주는 게 되면 주식시장은 고개를 다시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때릴 줄 알았는데 안 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올리겠지만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때리니까 잠깐 안심하는 게 없잖아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그때는 뭐 백신이 한두 개는 승인을 받기에 뭐 삼성이 성공을 하든지 뭐 스케줄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때까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는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게 각도가 조금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법인세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내려갈 때 가장 수혜받았던 애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미국 시장 안에서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차별적 성장, 차별적 상승을 해왔는데 이게 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독감시형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결단을 할 줄, 왜냐하면 이게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정말 종식이 될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전염력이 높아지는 쪽으로 진화가 되는 게 바이러스의 전반적인 특징이라면 전 세계 바이러스는 뭐 지금 이제 뭐 천연두처럼 어디 얼려놓은 두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모두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늘 잔잔바리 파도는 어디서나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뭐 이런 사회적 필요도가 극에 달합니다. 우리도 한 2주간 했더니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뭐 이거 통금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게 방역을 생각하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강하게 딱 해가지고 빨리 잡아야 되는 건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생기가 걸린 사람들은 그게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방역 얘기 들어보면 지금이라도
다시 이제 추석도 있고 하니까 다시 그냥 3단계 때려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셧다운 딱 해서 확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만 잡는 게 아니고 사람도 잡을 것 같으니. 그래서 저는 약한 수준의 단계로 그냥 뭐 예를 들어 뭘 하든지 마스크 의무화가 되고 그러면서 활동은 점점 과거처럼 돌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쉽지 않아요. 나중에 저항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잡아야 하고 있지만 미국 보십시오. 좀 락다운 시켰더니 뭐 헌재 걸어가지고 위헌 판결 받아내고 프랑스도 지금 마스크 의무화 이거 위헌 판결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놀라우긴 한데 근데 거기는 뭐 또 마인드가 다른 곳이니까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면 22년쯤에는 이제 그거죠. 치료제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 100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원래는 한 5명 정도 중증 환자, 위중 환자로 넘어가서 의료 캐파를 만약에 또 넘어가게 되면 사망도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치료제가 확진자에서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확률을 확 줄여준다면 사실상 뭐 마스크 쓰는 정도로 사회적인 이제 압력은 방역 조치들은 많이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잘된 국가에 한해서는 뭐 22년쯤에는 이제 극장에 마스크 끼지 않고 영화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제가 많이 돌아올 것이고 그때 되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살짝 고민할 수도 있겠죠. 일단 22년 정도까지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됐는데 그때 좀 분위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은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법인세도 올라갈 것 같고 연준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는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물론 이제 레벨 다운을 많이 해놨지만 그래도 한참 코로나 때처럼 열심히 퍼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사이클이 좀 정리될 수 있는 뭐 아니면 주도주가 저는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로 가다가 이제 길게 보시면 뭐 짧게 보시면 다 기술주 성장률만 해야 될 것 같지만 또 우리 몇 년 전으로 2003년, 2004년에 또 요즘 뭐 굴뚝 산업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굴뚝 산업들 그때 얼마나 4년을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면 참 그게 좀 달라질 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돼도 22년 정도가 큰 변동성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대선을 했는데 우편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당선자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막 변동성 눈치 게임이 엄청나겠지만 뭐 그걸로 이 사이클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진짜 게임은 한 22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다고 그때 시장이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성격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그때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바이든 입장에서 제일 먼저 당선 첫 해 해야 될 거는 코로나 잡아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경제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전쟁의 모습을 좀 바꾸는 겁니다. 물론 바이든이라고 중국을 예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중국 관련 법에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가고 있어요. 이 말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거의 초당적 컨센서스다. 당연하다. 그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전쟁은 계속 하는데 무기를 바꾼다면이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무역 전쟁에서 어떤 걸 무기로 삼았습니까? 관세를 때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2018년부터 2019년 2년 동안 관세가 계속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계단식 하락을 했던 코스피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는 게 안 때리는 것 같죠? 오히려 더 때립니다. 뭐 영사관 뭐 쫓아내기도 하고요. 특정 기업 꽂아가지고 죽이겠다고 화웨이나 뭐 이제는 뭐 반도체 아예 못하게 하려고 그 파운드리 회사까지 그냥 막고 있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홍콩에 대한 물론 홍콩에 대해서는 뭐 특혜 조치 이런 걸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자기가 아쉬우니까 안 한 거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권 어떻습니까? 무역 분쟁은 그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자체로 악재가 아니라 코로나가 유발시키는 경제 봉쇄가 주식시장에 치명적이었다면 무역 분쟁에서는 무기가 관세일 때는 우리한테 굉장히 힘듭니다. 왜? 중국도 관세를 피하려고
우회한테 한국한테 떠넘기고 한국은 양쪽으로 두드려 맞는 격이 되니까 실제 당사자들 미국, 중국보다 우리 주가가 더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관세 말고 다른 비관세로 싸우니까 뭐 영사관 쫓아내고 뭐 홍콩하고 싸우고 뭐 오히려 하웨이를 때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수혜주다 뭐 이렇게 완전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해가지고 얼싸안고 있냐? 아니거든요. 즉 무기가 관세만 아니면 우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적어도 악재는 아니다. 심지어 호재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호재, 지금 퀄컴도 수주했죠. 얼마 전에 또. 그리고 버라이즌 것도 예전에 제 강의에서 수주했다는 기사가 떴다가 확대돼가지고 떴다가 확대된 것조차 화제가 됐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수주 뉴스가 나중에 나왔죠. 이게 하회 때리는 거 아니었으면 삼성이 먹었겠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견제는 계속돼야 됩니다. 중국 견제는 계속돼야 되는데 그게 꼭 관세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아니 그런 방법도 있죠.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소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지. 무조건 그냥 중국산이면 무조건 관세 뭐 25%야. 뭐 이게 그게 그렇게 되면 중국이 예뻐서 사준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다 필요하니까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무역 분쟁 이전에는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게 지금 10몇 프로로 실효 관세가 10% 이상 두 자릿수로 늘어나 버리면 한마디로 중국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더 비싸진 거잖아요.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 소비자가 관세 내는 거지 중국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은 그냥 비싸지니까 안 팔리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형태로 가고 특히 이제 바이든은 다자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뭔가 WTO로 다시 수정을 좀 해가지고 너 이들 들어올 때는 거진 줄 알고 좀 많이 봐줬는데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너도 이제 좀 지킬 건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WTO를 좀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자간 압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면 또 전통적인 민주적 방법이 있잖아요. 은근슬쩍 하는 거.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제 비관세고 중국에서 만들면 관세야. 그게 TPP잖아요. TPP 추진할 때 오바마였고 오바마 때 부통령이 누굽니까? 바이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밸류체인 뭐 이런 거에서도 수혜를 보는 기업, 피해를 보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관세만 아니라면 그래서 다른 무기로 바꾸고 관세는 오히려 좀 낮춰주면 미국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게 당연히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그래도 관세를 낮춰줄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좀 많이 수입을 더 늘리든지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특히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제 단체들도 관세를 높이는 거는 둘 다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 관세 높여가지고 중국이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는 똑같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거로 좀 바꿔보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미국의 낮은 법인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나 뭐 고배당 이런 걸 하면서 기술주들이 실적보다 물론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고 그것 때문에 모멘텀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그냥 미국 주식이 그냥 안전자산, 나스닥이 최고의 안전자산이었던 시절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지고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역사라는 게 이제 흐름이라는 게 순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된 게 뭐 한 12년 좀 되다 보니까 질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외의 국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 격차를 보면 금융위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쫙 올라간 거잖아요. 그전에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 고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게? 이게 왜 내려갔겠어요? 왜? 미국이 안 간 게 아닌데, 이건 상대 강도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락한 건 아닌데, 신흥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너무 올라가지고, 미국의 이제 상대적 밸류에이션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2001년부터 중국이 겁나게 달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갔다가,
중국이 또 너무 하니까 빚이 너무 많고 포포하고 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공급되고 그 지금의 최근에 익숙한 모습이 2008년부터 시작되면서 미국 중심, 특히 납세자 중심,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10년을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가 90년대 때 닷컴 버블로 또 나스닥 엄청 가다가 그 이후로는 닷컴 버블 붕괴되고 중국으로 왔잖아요. 중국 중심의 성장이 왔잖아요. 이게 10년마다 꼭 뭐 딱 10년 아닌데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 좀 신기해요. 이 정도 되면 당장 이렇게 된다는 거는 조금 그렇겠지만 다른 쪽,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미국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최근에. 법인세 인하로 인한 EPS 상승, 그에 대한, 그건 거의 100% 확률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뭐 고배당이라는 주주 환원 정책이 미국 납세자 중심으로 굉장히 많았고, 그죠? 그리고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성장주가 좋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앞에 얘기했던 두 개 정도는 이제 완화될 분위기죠. 트럼프는 뭐 더 낮추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낮추기 힘들고요. 뭐 아예 그냥 버진 아일랜드가 될 거 아닙니까? 뭐 21%까지 깎아줬는데 뭘 더 깎아줘? 뭐. 그래서 이제 법인세 얘기 나왔고 트럼프 자신도 뭐 페이롤, 그러니까 뭐 그 급여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약간 너무 쥐어짜는 느낌입니다. 미국 부동산이 좋아가지고 가다가 막판이 안 되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다 빌려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서브프라임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효과는 이제 누릴 대로 좀 누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성장주가 좋다는 거는 이제 근데 미국만 성장주가 있냐?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그 주주 환원 정책도 옛날처럼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미국의 가격은 높아졌는데 매력은 조금씩 깎이고 있죠. 그러면 새로운 유동성 때문에 뭔가를 사야 되는 자금 입장에서 야, 이미 비싼 미국에 그래 몰빵을 하니 뭐 좀 싼 것 중에 괜찮은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다 나스닥을만 사야 되나? 물론 가져가야 될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장만 놓고 보면 그래도 몰빵하기는 좀 굳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바이든 당선이 되면 지금까지 그 지지했던 에너지가 많이 꺾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미국이 뭔가 교역이나 이런 걸 좀 해서 다시 이제 경기를 부흥을 시켜야 뭐가 될 거기 때문에 무역 분쟁의 양상이 조금씩 바뀌고 결과적으로 계속 싸우는데 관세가 좀 낮아지는 걸로 된다면 그간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시장들에 보면 얘네들이 이제 일거리가 좀 생긴 것 같은데 가격은 겁나 싸네? 뭐 싸진 않다 하더라도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자신도 최근에 뭐 중국 바이러스니 뭐 별의별 소리를 해도 관세 높인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돼야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돼도 더 이상 관세는 힘들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 가지고 이제 관세라는 카드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바꾸는 이제 일이 벌어질 것이고, 뭐 그건 뭐 사실 바이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난 한 10년 동안 이어졌던 미국 일방주의에서 조금씩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조금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뭐 근데 미국이 확 꺼진다고 해서 우리가 잘 나가진 않습니다. 미국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게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래서 보면 뭐 미국이 떨어져도 우리가 좀 굉장히 강한 모습, 심지어는 뭐 장 막판에는 플러스 뭐 전환까지도 가능한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한 10년의 마디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뭐 행복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확률이 절반 정도 된다면, 5%도 아니고 절반 정도 된다면 충분히 시나리오를 놓고 한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시나리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법인세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뭐 단순히 금융시장에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악재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다음 주제 또 선정되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뭐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뭐 조회수보다 수익률 중시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좋아요는 중시합니다. 보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